여기 중국의 현실에 절망하며 한국으로의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는 중국 기자가 있습니다. 그 기자는 취재 중 국가 전복 혐의로 구치소까지 다녀왔다고 말하며 이미 중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탈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샤오메이입니다.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어릴 적부터 저는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항상 왜? 라는 질문을 달고 살았고 부모님은 제 끝없는 질문에 때론 지치시기도 했어요. 우리 가족은 평범한 중산층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분 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두 분 모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저에게 많은 책을 읽히셨어요. 특히 역사책과 신문을 즐겨 읽었는데 그때부터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전쟁 지역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용감해 보였죠.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알리려는 그들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교내 신문부에 들어갔어요. 학교 소식을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일이 정말 재미있었죠. 때로는 선생님들의 비위를 건드리는 기사를 써서 곤란해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저는 이게 바로 언론의 역할이야라고 생각했어요. 대학에 진학해서는 당연히 신문방송학과를 선택했죠. 대학 생활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현장 실습을 통해 실제 취재 경험도 쌓았죠. 그때는 세상이 아름답고 정의로운 곳이라고 믿었어요. 졸업 후 운 좋게도 베이징의 한 신문사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회부 수습기자로 시작했죠.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취재하면서 점점 더 기자로서의 자부심을 키워갔어요. 제가 쓴 기사가 신문에 실릴 때마다 가슴이 벅찼죠. 몇 년이 지나 저는 어느 정도 인정받는 기자가 되었습니다. 특종도 몇 번 터뜨렸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죠.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꿈꾸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점점 더 큰 사건들을 맡게 되면서 저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권력자들의 비리, 기업들의 부정부패, 그리고 이를 덮으려는 힘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목격할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뒤흔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심천의 한 고급 호텔 붕괴 현장을 취재하러 갔어요. 그때만 해도 그저 평범한 취재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제 생각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호텔 건물이 마치 종이처럼 구겨져 있었어요. 사람들의 비명소리, 깨진 유리 조각들, 부서진 자동차들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카메라를 들어 주변을 촬영하려는데 한 소방관이 다가와 귓속말로 말하더군요. 이건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부실공사예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고급 호텔이 부실공사라니 믿기 힘들었죠. 다음 날 시안의 한 사무실 건물 붕괴 현장을 취재하러 갔습니다. 건물 내부를 살펴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천장은 마치 종이처럼 얇았고 벽은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부서졌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았고 콘크리트 내벽은 벌써부터 가루가 되어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카메라를 들어 증거를 남기려 했지만 갑자기 정부 관리들이 나타나 취재를 중단시켰어요. 국가 기밀입니다. 보도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말에 어이가 없었죠. 건물 붕괴가 어떻게 국가 기밀이 될 수 있나요? 며칠 뒤 신축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입주한 지 1년 만에 가격이 50%나 폭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갔죠. 현장에 도착하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벽에는 큰 균열이 가득했고 천장에선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한 입주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군요. 우리 꿈이 산산조각 났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가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샀는데 그 집이 1년 만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취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기사를 쓰려는데 상사가 불렀어요. 이 기사는 보류하세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집이 통째로 무너지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홍수로 인해 하자가 많은 집들이 전국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취재 중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아파트를 구매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완공되지 않았대요. 기다리다 지쳐 직접 방문해 봤대요. 풍선 장식이 입주민들을 환영한다고 하더니 정작 집을 보러 올라가던 중 엘리베이터에 갇혀버렸대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점점 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까? 왜 정부는 이를 막지 않는 걸까? 그리고 왜 우리 언론은 이런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걸까? 어느 날 저는 한 건설 현장을 몰래 지켜보기로 했어요. 쌍안경으로 관찰한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 인부가 아파트 외벽에 무언가를 심어넣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 정체는 스티로폼이었어요. 자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외벽을 스티로폼으로 구성하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인부는 시멘트 외벽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벽 안에는 철근이 없고 텅텅 비어 있었어요. 게다가 인부는 표면에만 시멘트를 바르고 있었죠. 또 다른 인부가 공사용 철근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은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는 그 철근을 발로 부숴버렸어요. 이런 광경을 목격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공포감을 느꼈어요. 이런 집들이 전국 곳곳에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죠. 사람들의 안전과 꿈이 이렇게 허술한 건물 속에 갇혀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청두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는 입주하자마자 외벽이 부서졌대요. 입주민은 체념한 듯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또 다른 주거형 주택 건설 현장에서는 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계단의 틀을 떼어내자 얇은 콘크리트 단면만이 존재하고 있었죠. 공사 중인 내벽을 발로 차보니 콘크리트 가루가 실시간으로 떨어졌어요. 콘크리트로 채워져야 할 기둥은 텅텅 비어 있었고요. 이런 현실을 목격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좌절감에 빠져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중국, 제가 사랑하던 조국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도 커져갔습니다. 부실 공사의 실태를 목격한 후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어요. 재난 현장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정부 발표와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만난 피해자는 60대 노부부였습니다. 그들은 3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대요. 우리의 노후가 무너져 내렸어요.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어요. 정부에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다음으로 만난 건 젊은 부부였어요. 그들은 갓 태어난 아기와 함께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가 며칠 만에 대피소로 옮겨야 했대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집을 잃었어요. 우리의 꿈이 산산조각 났죠. 그들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재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본 건 절망뿐만이 아니었어요. 분노도 있었죠. 한 중년 남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정부는 우리를 버렸어요. 도와달라고 외쳐도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분노와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의문을 품게 됐어요. 왜 정부는 이런 상황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걸까? 왜 언론은 이런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걸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방해를 받았어요.
정부 관리들이 따라다니며 취재를 막았고 주민들은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물었죠. 한 번은 카메라를 빼앗기기도 했어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나요? 건물 붕괴가 어떻게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취재했어요. 밤늦게까지 현장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들의 절망과 분노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한 젊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안전하게 살 곳을 원해요.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요? 취재 중 한 건설 노동자를 만났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자재를 아끼라고 해서 기준을 무시하라고 해서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어요. 부실 공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됐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재난 피해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다 오히려 체포되는 일도 있었대요. 우리는 피해자인데 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그 한 피해자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한 번은 재난 현장에서 취재하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어요. 6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죠. 왜 이런 민감한 문제를 취재하느냐고 추궁했어요.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고 대답했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풀려난 후에도 감시는 계속됐어요. 제 전화가 도청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누군가 저를 미행하는 것 같았죠. 두려웠어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어요. 한 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집 한 채 제대로 가질 수 없다니 그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재난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부실공사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였죠. 부패, 무책임, 인권 무시 이 모든 것들이 얽혀 있었어요. 어느 날 한 고위 관리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 물었죠.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개인의 희생은 국가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알고 있던 조국의 모습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증거를 모아 기사를 썼지만 또다시 보류 지시가 내려왔어요. 좌절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커졌거든요. 밤늦게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정리하던 중 한 동료가 다가왔어요. 조심해. 너무 깊이 파고들면 위험해질 수 있어. 그의 말에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더 강한 의지가 생겼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비밀리에 정보를 주기 시작했어요. 공무원, 건설업체 직원, 심지어 정부 관리들까지 그들도 이 상황을 바꾸고 싶어 했죠. 하지만 모두가 두려워했어요. 보복이 두려웠던 거죠. 한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제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꼈죠. 취재를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협박 전화도 받았고 집 앞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발견하기도 했죠. 가족들은 걱정했어요. 그만두는 게 어때?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하셨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익명의 제보를 받았어요. 당신이 찾는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주소가 적힌 쪽지를 받았죠.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모든 것을 밝힐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증거가 아니라 경찰이었거든요. 그들은 저를 체포했어요. 국가 전복 혐의라나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걸어온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구치소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신문을 받으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죠. 내가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더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해. 결국 저는 풀려났어요. 증거 불충분이었대요. 구치소에서 풀려난 후 저는 더욱 강한 의지로 진실을 추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의지만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주한 건 철저히 통제되고 조작된 언론 현장이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저는 TV를 보며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제가 취재했던 재난 현장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본 현실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신속한 구조와 완벽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라는 앵커의 말에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편집장이 저를 불렀어요. 샤오메이, 오늘부터 내가 재난 관련 기사를 맡아줬으면 해. 순간 가슴이 뛰었죠. 드디어 진실을 알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편집장의 다음 말에 그 희망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야. 꼭 이 내용대로 작성해줘. 제 손에 쥐어진 종이에는 피해 규모 축소, 정부의 신속한 대응 강조, 주민들의 만족도, 부각 등의 지침이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느낀 배신감과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편집장님,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본 현장은. 제 말을 자르며 편집장이 말했어요. 샤오메이, 넌 아직 젊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모두를 위한 거라고. 그날 이후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어요.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을 써야 하는 괴로움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양심의 가책으로 힘들었죠. 동료 기자들의 모습도 절망적이었어요. 대부분은 이미 체념한 듯 보였죠. 어차피 바뀌지 않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편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동료들에게 제안했어요. 우리가 함께 진실을 알리면 어떨까요?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죠. 한 선배는 이렇게 말했어요. 꿈 깨라, 샤오메이. 내가 그러다 잡혀가면 우리까지 다칠 거야.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어요. 진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선배 기자를 만났어요. 그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죠. 샤오메이, 난 내 열정이 부럽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조심해. 이 바닥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어. 그의 눈에는 후회와 체념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죠.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어느 날 대규모 시위 현장을 취재하게 됐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의 부패와 언론 통제를 규탄하고 있었죠. 그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쓴 기사는 소수의 불순분자들이 일으킨 소동으로 둔갑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나간 그 기사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기자직을 그만둘까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그러던 중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온라인 익명 플랫폼을 이용해 진실을 알리기로 한 거죠. 밤마다 몰래 진실한 기사를 써서 올렸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활동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 계정이 차단되었고 글들은 모두 삭제되었죠. 더 무서운 건 다음 날 아침 편집장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샤오메이,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실망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감시받고 있다는 걸요.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익명 플랫폼에서 조차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제 기사는 더욱 철저한 검열을 받게 됐어요. 심지어 일상적인 뉴스를 쓸 때도 여러 번의 확인과 수정을 거쳐야 했죠.
제 글에서 진실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해외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중국의 실상에 대해 취재하고 싶어 했죠. 처음에는 기뻤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어요. 그들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매국노로 낙인 찍힐 수 있었죠. 고민 끝에 저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 더 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깊은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문했어요. 나는 정말 기자인가? 아니면 그저 거짓말을 퍼뜨리는 도구일 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할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론의 현실에 절망하며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를 얻었어요. 한국의 언론사와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언론의 모습이었어요. 기자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들을 체포하거나 위협하지 않았어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의 여러 도시를 방문했어요.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에 감탄했고 부산의 아름다운 해변에 매료됐죠.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건 다 민주주의 덕분이야. 한국 언론사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끊임없이 중국과 비교하게 됐어요. 기자들이 자유롭게 취재하고 편집회의에서 격렬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움과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죠. 우리나라였다면 이런 게 가능했을까?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있었고 필요하다면 거리로 나가 시위도 했죠.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무질서해 보였어요. 하지만 점차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거리의 감시 카메라들, 검열된 인터넷, 획일화된 뉴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견딜 수 없이 답답하게 느껴졌죠. 직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처럼 순순히 지시를 따르지 않았죠. 한 번은 편집장과 크게 다퉜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한국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질문에 편집장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꿈 깨라, 샤오메이. 우리는 다른 나라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깨닫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우리는 다른 나라예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변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 후로 저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많은 중국인들이 이미 한국의 실상을 알고 있더라고요. 드라마나 케이팝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한 젊은이들, 한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지하철에서 우연히 한 젊은이의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그의 마음이 이해가 됐거든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떠나는 걸 보게 됐어요. 유학, 취업, 심지어는 영구 이주까지. 저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죠. 그리고 점점 더 한국으로의 이민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생각이었어요. 만약 한국에서 산다면 어떨까? 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은 더욱 구체화되었어요. 인터넷에서 한국의 이민 정책을 찾아보고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의 경험담을 읽어보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탈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조용히 퍼지고 있었어요. 한 동료 기자가 은밀히 저에게 말했어요. 나도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여기선 미래가 보이지 않아.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지만 한편으로는 슬픔도 느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죠. 저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더 열심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취업 시장, 주거 환경, 의료 시스템 등 모든 것을 꼼꼼히 조사했죠. 때로는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지며 정보를 모았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어려운 표현들을 익혀갔어요. 하지만 이런 준비 과정이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중국 내부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은 한국에 대한 정보가 부정적이고 제한된 내용 위주였기 때문에 가설사설망을 사용하며 정보를 찾아야 했고 걸리면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때로는 깊은 자책감에 빠지기도 했죠. 내가 이렇게 떠나는 게 옳은 걸까? 이건 도피일 뿐인 걸까? 이런 생각들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알게 됐어요. 그곳에서는 이미 한국으로 이주한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저는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낯선 환경에서의 어려움도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한 게시물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고 느꼈어요. 이 한 문장이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죠. 저도 그런 자유를 느끼고 싶었어요. 더 이상 검열과 통제에 시달리지 않고 제가 믿는 바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차별과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과연 제가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그러다 저는 우연히 한 책을 읽게 됐어요. 그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죠. 때로는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떠나는 건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행을 결심하고 나니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눈앞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민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로 부딪힌 벽은 복잡한 이민 절차였습니다. 한국 대사관 웹사이트를 뒤지며 비자 정보를 찾아봤어요. E7 비자, F4 비자 생소한 용어들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 할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가는 과정이 마치 미로 찾기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큰 고민은 역시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민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더라고요. 비자 신청비, 항공료, 초기 정착금 숫자를 계산할 때마다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과연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들었죠. 게다가 한국에서의 취업 문제도 큰 걱정거리였어요. 제 전공인 언론 분야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전혀 다른 일을 시작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또 하나의 큰 고민은 가족과의 이별이었습니다.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추억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난다는 게 점점 더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어요.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두고 떠나는 게 가장 마음에 걸렸죠.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조용히 저를 부르셨어요. 샤오메이, 내가 꼭 가야 한다면 가거라.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보렴. 여기서도 내 꿈을 이룰 방법이 있을 거야.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게다가 현실은 냉혹했어요. 한국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해봤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한국어 능력을 중요하게 여겼고 외국인 채용에 대해 보수적이었죠. 몇 번의 거절 메일을 받고 나니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한편으로는 중국의 상황도 계속 지켜봤어요. 점점 더 강화되는 언론 통제, 사회적 긴장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의 한 언론사에서 외국인 리포터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게 됐어요. 가슴이 뛰었죠. 이게 바로 내가 기다리던 기회일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지원을 할지 말지 고민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최선을 다해 도전해보기로요. 이력서를 쓰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중국에서의 경험, 제가 겪은 언론의 현실, 그리고 제가 꿈꾸는 미래, 이 모든 것을 담아내려고 노력했죠. 한국 언론사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어요. 기대와 불안,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나날들이었죠. 매일 아침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고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 전화가 왔어요. 한국 언론사에서 온 전화였죠. 리샤오메이 씨, 귀하를 1차 면접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기쁨과 동시에 엄청난 부담감이 밀려왔죠. 면접 준비를 시작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선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중국에서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나라에서 시작한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이런 의문들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괴롭혔죠. 부모님께 면접 소식을 전했을 때 그분들의 복잡한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기쁨과 걱정, 자랑스러움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행복이란다.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면접 날이 다가올수록 중국의 현실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정부의 업적을 칭송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SNS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표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어요. 면접날, 저는 생전 처음으로 화상 면접을 경험했어요. 낯선 환경에 긴장도 됐지만 동시에 이런 새로운 경험 자체가 저를 설레게 했죠. 면접관들은 제 경력과 한국행 결심에 대해 상세히 물어봤어요. 질문에 답하면서 저는 제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며칠 후 2차 면접 초대를 받았어요. 이제 정말 현실이 되는구나 싶었죠. 2차 면접도 무사히 마쳤고 이제 최종 결과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중국에서의 기자 생활, 그동안 겪었던 좌절과 희망, 그리고 지금의 이 선택까지 모든 것이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처음으로 제 삶의 주도권을 쥐고 변화를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큰 성장이었거든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어느 외국인 소녀가 한국 지하철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대체 이 소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 살고 있는 에밀리라고 해요. 저는 한국은 잘 모르지만 한국의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국이 사실 미국에서는 유명한 나라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더 많죠. 이탈리아나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 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은 주변에 있었는데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친구는 한 명도 본 적 없었으니까요. 저도 사실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시청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미국에서 본 어떤 드라마보다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도깨비를 시청하면서도 한국 드라마인 줄 몰랐어요. 그냥 아시아 쪽 드라마라고 생각했고 중국에서 만든 드라마가 아닐까 생각을 했죠. 매일매일 도깨비 드라마에 푹 빠져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중국이 아닌 한국 드라마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이란 나라를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많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이 되면 드라마 속에서 보았던 한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실 지금도 한국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보다 잘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K-팝이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한국의 불닭볶음면이나 김밥을 먹어보고 자랑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교를 다니며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고, 한국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한국에 가서 먹어보고 싶은 음식들도 적어놓고, 한국에 방문하면 꼭 가보고 싶은 것도 적어가면서 한국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대학을 다니면서 매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빨리 한국을 가보고 싶어서 평일 주말 쉬지 않고 2년 동안 돈을 모았고 드디어 한국으로 여행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을 모으고 한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여자 혼자 해외여행이 위험하고 한국인은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국 여행을 하는 것에 반대하셨어요. 저는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인터넷으로 찾은 내용을 부모님께 보여주면서 오랫동안 설득한 끝에 드디어 한국으로 여행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감에 긴 비행 시간 동안 제대로 잠들지 못하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가서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적으면서 꿈에 부풀어 있었죠.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인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멋있었어요. 인천공항이 깨끗한 공항이라고는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 공항 전체가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입국 심사도 정말 빨라서 다 끝난 건지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죠. 입국 심사를 마친 후 공항 공중화장실도 들어갔는데 화장실도 정말 깨끗해서 공중화장실이 아닌 것만 같았어요. 심지어 공항 안에 식당과 카페, 볼거리들도 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 공항 구경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신기한 마음에 공항 사진을 찍으면서 둘러보는데 한국은 공항에서 전통 공연도 하고 있었어요. 한복을 입고 한국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드디어 한국이라는 나라에 왔구나. 한국은 공항에서 공연을 할 정도로 대단한 문화를 가진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공항에서만도 너무 설레고 즐거워서 2시간 넘게 공항을 돌아다니다가 어두워지기 전에 숙소로 가야겠다는 생각에 안내데스크에 가서 숙소로 가는 지하철 교통편을 물어봤어요. 친절하게 영어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사실 짐이 많아서 택시를 타고 갈까 계속 고민했지만 한국은 지하철이 미국과 다르게 안전하고 깨끗한 것을 드라마에서 봤기 때문에 진짜 드라마랑 똑같은지 너무 궁금했고 고민 끝에 저는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역시 제가 드라마 속에서 본 게 맞았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TV에서 본 그대로 최첨단이었고 깔끔한 데다 심지어 좋은 냄새까지 났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있는 한국 사람들도 다들 깨끗하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미국 지하철은 노숙자가 많고 화장실이 없어서 지하철에서 소변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나요. 대낮에도 술 취한 사람들이 많고 커다란 바퀴벌레도 다녀서 미국에서는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철을 타지 않았어요. 한국 지하철은 미국이랑 다르게 너무 깨끗하고 조용하고 술 취한 사람이나 노숙자도 없어 보였죠. 제가 상상했던 모습보다 더 멋져서 앞으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넘쳤고
한국으로 여행을 온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저기 구경할 생각에 잔뜩 신나서 흥얼거리면서 숙소를 찾아갔어요. 숙소는 가격은 비쌌지만 종로에 있는 한옥으로 된 숙소로 예약했습니다. 한국에서 머무를 곳을 찾아볼 때 사진과 영상으로 본 한국의 옛 건물 한옥에 푹 빠져서 비싼 돈을 지불하고도 꼭 머무르고 싶었고, 드디어 기다리던 한옥을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한옥 숙소는 제가 사진에서 본 것 이상으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현대의 고층 빌딩 사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 건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듯한 한옥의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감동을 주었죠. 방금 전까지 고층 건물 사이에 있었는데, 숙소에 도착을 하자마자 느낀 점은 타임머신을 타고 도시에서 과거로 이동한 것만 같았어요. 한국이 예전에는 이런 아름다운 건물로 가득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예전에 한국의 한옥이 가득한 모습을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고층 빌딩 가득한 한국도 멋있지만 한옥이 가득한 한국을 상상해보니 한옥 가득한 한국의 모습이 더 멋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죠. 한옥은 예약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고였어요. 저렴하지 않은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제가 바보였었죠. 평화로운 분위기에 푸른 잔디가 있는 마당, 커다란 나무, 내부는 따뜻한 조명과 고급 가구들이 있었고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실내는 욕조도 있고 따뜻한 물도 바로 나오고 침대, 주방시설, 가전제품들은 전부 다 최신식이었어요. 침구도 너무 푹신하고 기분 좋은 향기가 났어요. 비싼 호텔 그 이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고 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여러 사람이 머물러도 될 정도의 큰 공간이었습니다. 이건 저만 알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니 친구들이 한옥이 너무 멋지다면서 부러워했어요. 친구들 중에서는 한국이 아직 못 사는 국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제가 보낸 사진을 보고 진짜 한국이 너무 아름답다고 친구들도 한국에 가서 한옥에서 머물고 싶다고 댓글을 남기더라고요. 저는 왠지 뿌듯한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첫날은 한옥을 만끽하고 기분 좋게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경복궁을 둘러보는데 경복궁에 한복을 입고 온 외국인들이 보였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니 주변에 한국 전통옷을 빌려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저는 바로 찾아갔죠. 엄청나게 많은 한복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너무 예뻐서 빌릴 한복을 고르는데 정말 한참 걸렸어요. 전부 다 입어보고 싶었는데 한 개만 골라야 하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였죠. 한복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한국 전통 머리치장도 가능했어요. 한복은 정말 평생 살면서 처음 보는 아름다운 옷이었는데 한국 사람들 중에는 왜 한복을 입는 사람이 없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한복이란 옷을 빌려 입고 경복궁에서 사진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 일찍부터 걸어다니니 배가 고파져서 경복궁 근처에 식당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꼭 먹어보고 싶었던 한정식을 파는 곳이었는데 1인분은 판매를 하지 않아서 아쉬웠지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식당에 들어가서 드라마에서 본 비빔밥이라는 음식을 주문해서 먹었죠. 밥에 여러 가지 야채가 가득했는데 고소하고 맛있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별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밥과 야채를 같이 먹고 있는데 사장님이 오시더니 고추장을 넣고 참기름을 넣어서 비벼서 먹는 거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비빔밥이라는 음식은 알았는데 어떻게 먹는지는 몰랐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먹으니 왜 비빔밥이 한국에서 유명한 음식인지 알게 되었어요. 여러 음식을 다 섞어서 먹는 게 이렇게 잘 어울릴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놀라운 맛이었죠.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저는 명동과 남산타워를 방문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지하철은 한산했고 사람들은 모두 여유로워 보였어요. 기대했던 명동거리를 구경하는데 길거리에 정말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을 많이 팔았습니다. 명동을 구경하고 닭꼬치라는 음식을 먹고
남산타워로 올라갔어요. 남산타워 위에 올라가니 어두워져 있었고 저는 남산타워 위에서 보는 서울의 야경에 빠져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남산 위에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야경을 감상했죠. 남산에는 연인들끼리 자물쇠를 매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야경을 보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도 남산타워 전망대도 올라가고 SNS에 올릴 사진도 찍고 야경과 사람들을 감상하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끊길 수 있다는 생각에 숙소로 가기 위해 급하게 내려왔어요.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이동하는데 늦은 시간이라 당황했고 지하철도 갈아타야 돼서 급하게 이동을 했죠. 그렇게 빠르게 내려서 지하철을 갈아타려고 하는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급하게 내리면서 배낭을 지하철에 놓고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지하철에 앉을 때 배낭이 무거워서 발밑에 놓고 있었는데 환승할 때 지나치지 않고 내려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 보니 배낭을 잊고 말았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다시 되돌아갔는데 이미 지하철은 떠났고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배낭 안에는 여권과 제가 여행 경비로 모아놓은 돈들, 숙소 예약 바우처와 비행기 티켓들이 다 들어있었죠. 너무 당황해서 미국에 있는 부모님께 연락을 하려고 전화를 했지만 주무시고 계시는지 몇 번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진을 찍고 돌아다닌 탓에 휴대폰 배터리도 없어서 결국 핸드폰마저도 전원이 꺼져버렸고 휴대폰 충전기와 보조 배터리도 전부 배낭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를 방문한 지 이틀 만에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죠. 집에 돌아갈 것도 걱정되고 지금 이 상황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하얗고 손발이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는 말끔하게 차려입으신 노신사분이 다가오시더니 뭐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저는 하나도 이해를 할 수 없었죠. 갑자기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일으켜서 의자로 데려갔고 기다리라는 손짓과 함께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영무원이 왔죠. 영무원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서 지하철에 가방을 놓고 내렸다고 했고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영무원은 언제 어떤 지하철을 탔고 언제 지하철에서 내렸고 잃어버리게 된 건 언제인지 등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저는 정신없었지만 최대한 기억이 나는 대로 얘기를 했고 영무원은 지금은 바로 확인할 수 없으니 내일 오전에 다시 오라는 말을 했죠. 여비와 카드가 전부 가방에 있어서 돈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니 영무원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카드를 주셨어요. 어쩔 수 없이 숙소로 돌아가려고 일어서는데 저를 도와주셨던 노신사분께서 저한테 10,000원짜리 2장을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정말 눈물이 났죠. 제 등을 두들겨 주시면서 뭐라고 말하셨는데 저는 알아듣지는 못해서 영어로 고맙다고 몇 번 말하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숙소에 와서도 멍하니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기대했던 한국 여행이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행을 하지 못해도 좋으니 미국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기만을 빌었죠. 가방에 여권만 있는 게 아니라 여행 경비로 모아둔 꽤 많은 양의 현금과 여행자 수표가 같이 있었으니 절대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울면서 밤을 새고 아침 일찍 어제 그 지하철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제 만난 영무원분이 제 짐을 받아놨다고 확인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제가 잃어버린 모든 짐이 그대로 있었고 심지어 현금까지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미국이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에 고맙다고 수십 번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가방을 찾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숙소 테이블 위에 어제 노신사분이
제 손에 쥐어주신 10,000원짜리 2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란 나라를 드라마로 좋아하게 되었고 사실 다른 건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한국의 친절하고 따뜻한 그 신사분으로 인해 한국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구나 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짐을 찾은 이후로 저는 계획대로 한국 여행을 마칠 수 있었고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맛보고 즐기면서 추억을 만들고 왔습니다. 둘째 날 못 먹은 한정식도 먹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아름답고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고 제 놀라운 경험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녔는데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은 다들 한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한 나라라고 얘기해요. 저는 일상으로 되돌아갔지만 한국을 생각하면 지금은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이 아닌 그때의 저를 토닥여 주시면서 제 손에 돈을 쥐어주셨던 노신사분의 미소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노신사분이 주신 돈은 차마 한국 여행하는 동안 쓸 수 없어서 미국까지 가지고 돌아왔고 미국으로 돌아온 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어요. 그 돈을 볼 때마다 지금도 한국의 따뜻함이 생각나요. 그분의 성함이라도 물어볼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사연을 그분이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사한 마음을 꼭 전달하고 싶어요. 제가 울고 있을 때 대화도 통하지 않는데도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답고 친절한 나라로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탐험이었습니다.